월말 김어준의 김어준입니다. 철학 필로소퍼 팍 프로페서에서 필로소퍼로 승격? 승격. 누가? 내가 인정? 아니 임명. 인명? 자, 철학 원정대 2차를 다녀왔었어 보니까 700명 신청했는데 200명에서 끊어가지고 구 전남도청 분수답에서 집결. 200명이면 우리가 처음 시도해보는 규모인데. 그렇죠. 200명에다가 마지막에는 또 200명을 결합시켜야죠. 400명. 시민자유대학 광주에? 사람들한테 광주에서 그 어준 씨 때문에 시민자유대학 후원을 해주는 전국의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럼 400명이나? 예, 400명. 근데 이제 200명을 철학 원정대 멤버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모시고 분수대에 만나서 그 앞에 전일빌딩 가서 설명 듣고. 서로를 어떻게 알아봤어? 그냥 직결하는 거였잖아. 딱 보면 알지. 어슬렁어슬렁? 어슬렁어슬렁. 아침에 그 분수대 앞을 어성거리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맞나? 어슬렁어슬렁. 편말 없잖아, 편말. 편말 없지. 근데 이제 거기가 아시아 문화 전당 자리거든요. 그 구도청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현장을. 그런데 지금은 원래 원형 보존이라고 하는 새로운 컨셉이 생겨서 다 가려놨어요. 지금 못 보고. 전입빌딩 자리는 왜 중요하냐면 헬기 사격에 증거가 있는 곳이거든. 그렇지. 그래서 이제 거기가 중요한 자리니까 거기 가서 보고. 더 중요한 것은 사실은 국립묘지예요. 국립묘지로 이동했다면서요. 예, 왜냐하면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은 국립묘지에 대한 철학적 사유거든요. 그럼 거기서 일단 모여가지고 모여서 거기서 버스를 타고 그렇지. 국립묘지로 가가지고 가서 이제 국립묘지 참배를 해야 되잖아. 음악 쫙 틀어주고. 음악을 어디서 틀고? 거기 다 미리 해놨지 다. 내가 직접 가서 부탁도 하고 전화도 하고 다 했지. 가서 이제 참배를 쭉 하는 거예요. 쭉 서 있으면 텔레비전에 나오는 거 있잖아. 유명한 사람 들어오면 쭉 하는 거. 음악 쫙 그렇지, 해놓고. 그렇지. 마지막 대표자가 가서 향 피우고. 세레모니 하고 나서. 세레모니 해야지 일단. 세레모니가 중요하니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단 한 명이 와도 본인이 원하면 다 해줍니다. 미리서 약속만 하면. 그래서 쫙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점심시간 되는 거 아니야? 이제 그것도 얘기를 해야 돼 여기서. 점심은 어떻게 해? 배고프지만 참고 기다려야지. 아니 나는 거기서 돗자리 깔았나 했지. 원래 그러려고 했는데 여름이라 위생상 위험성이 있다는 거야. 아하. 그래서 안전 문제가 계속 얘기돼서 너도 배고픔을 참고 일단 참고 공부를 확실히 하고 전남대학교 가서 학생식당에서 학생식당 식사를 했죠. 그래가지고 학생식당에서 밥을 먹고 정태춘 선생님 연락처 달라고 그러더니 오셨어요? 오셨죠. 정태춘 선생님을 이제 모시기가 쉽지 않죠. 쉽지 않아 그 양반. 네, 쉽지 않아요. 돈 준다고 오는 양반이 아니에요. 그렇죠. 또 이제 내가 소개했으니까. 그러니까 가서 노래도 하고. 예. 야 노래만 한 게 아니고 나하고 대화도 하고. 정태춘 선생 라이브로 노래 들으면 그렇죠. 눈물 흘리는 사람도 꽤 있었겠네. 그렇죠, 당연히. 아니 라이브로 들으면 완전 대단하거든. 네, 거기 이제 공연장에서 눈물 흘리는 사람도 많고 국립묘지에서 눈물 흘리는 사람도 많고. 근데 이제 그 정태춘 선생한테 여쭤봤어요. 선생님은 저 5.18 국립묘지 가신 적 있냐? 그랬더니 자기는 지금도 구 묘역만 가신대요. 뭘 알아? 그러니까. 노래도 만들었잖아. 네, 그렇지. 그 5.18이라는 노래 어디에도 붉은 꽃을 심지 마라. 그래가지고 전남대 식당에서 점심 먹고. 그렇죠. 내가 먼저 5.18과 철학에 대해서 1시간 반 정도 철학적 얘기를 하고. 1시간 반 정도 이제 진을 빼놨어. 그렇지. 후회를 막 할 때쯤. 여기는 어딘가 할 때쯤에 정태춘 선생이 나와 환호 막 터지고 막. 그렇지. 야, 꿈 같은 날이었죠. 만족도가 높았겠는데. 그렇죠. 이제 저는 좀 긴장을 했어요. 왜냐하면 정태춘 선생님이 아치의 노래 영화 봤잖아요. 네. 영화 보면 5.18이라는 노래를 부르러 광주 오셨을 때 그 관객 중에 한 사람이 시비를 걸어요. 그랬지.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상처였어요.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정태춘 선생님을 모시고 싶었던 게 그런 게 없는 상태를 보여주고 싶었어. 근데 또 그런 일이 나면 이제 우리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저는 이제 긴장을 했는데 정태춘 선생님도 굉장히 만족하셨고. 아니 월말 듣는 사람이 그럴 리가 있나? 혹시 그래도
세상에는 별의별 사람이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눈물 한번 쫙 흘리고 그렇지. 마음의 정화가 이루어지고 그렇지. 만족스럽게. 자, 첫날은 끝났어. 예. 근데 둘째 날이 있잖아. 둘째 날은 어린 왕자 7시간. 나 그분들 다 가실 줄 알았거든. 근데 대부분이 둘째 날도 참가하셨어요. 각자 알아서 각자 알아서 잠자고. 잠은 어떻게든 해결하고 나서 다시 또 모였어? 내가 이제 부탁을 했지. 저녁에 술도 마실 수 있고 다 하지만 사고는 내지 마라. 술도 되고 연애도 되고 다 되는데 사고는 내지 마라. 사고는 내지. 사고는 조용조용히 몰래 해라. 사고가 나거든 나한테 오지 마라. 7시간 어린 왕자면 어린 왕자 다 컸을 텐데. 그렇지. 주제가 뭐야, 주제가? 제일 중요한 게 책을 읽을 줄 알아야 되거든요. 어떤 책이든 하나의 작품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을 습득하는, 정보를 빼내는 그런 책이 아니고 하나의 작품, 예술 작품으로서 책을 그렇지. 그 안에 들어있는 정보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렇지. 그 책 자체를 하나의 작품으로 보자. 그렇죠. 작품으로 봤을 때 어떻게 읽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일단 강의를 하죠. 그리고 그걸 철학적으로 읽는다는 것은 나 좀 화냈을 텐데. 그리고 그것을 철학적으로 읽는다는 게 뭔가. 뭐예요? 사람들은 첫 번째는 책을 읽을 때 소비자로서 읽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 소비자로서 읽으면 안 돼요. 생산자로서 읽어야 돼. 무슨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생산자로서 읽는다는 말은 저자를 이 작품의 유일한 생산자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이 만들어놓은 상품을 소비하는 사람으로 전락하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이 작품을 읽으면서 새로운 어린 왕자를 만들 수 있다는 생산자로서 읽어야 돼요. 오케이. 이런 말을 안 들어봤죠? 자,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째는 생산자로서 읽는다는 게 뭔가,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누가 이 책을 생산하는 주인인가, 주체가 뭔가, 주체의 문제를 먼저 설명을 좀 해요. 이야기를 다 조용히 듣고 있었단 말이야. 그렇지, 사람들이 막 열광하면서 듣지. 입 벌리고. 그렇지, 열광하면서.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 옆에 스텝 증인들이 있어. 일단 내용과 관계없이 내가 있기 때문에, 박구용을 믿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견디면 듣는 거지. 사람들은 7시간 동안 듣기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막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도 막 하고 답도 하고 토론을 하고 막 내가 다 재밌게 해주지 당연히. 저 질문 있습니다 이런 것도 하고? 네, 할 수 있죠 당연히. 내가 가만히 앉아서 서서 강의하지 않아 나는. 그러면 다 돌아다니면서 질문도 하고 물어보고. 무대에서 내려가가지고 그렇지. 관객들 사이 들어가서. 그렇지. 나 그런 거 진짜 싫어해. 그래. 말 시키는 거. 하여튼 참여형. 참여형으로 하는데 주체의 문제를 꼭 이해를 해야 돼요. 예전에 우리가 주체 이야기를 하려다가 좀 안 했기 때문에 간단히 먼저 요약하면, 인류 역사에서 15세기 이전의 주체에 관한 물음은 다 존재의 주체에 관한 물음이에요. 존재.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뭔 말이야? 이 앞에 있는 마이크를 있게 한 주체가 누구냐는 거야. 신에 관한 이야기네. 꼭 그렇게 신이라고 단순하게 하지 말고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지금 이대로 있게 한 거 누군가. 이게 결과물이라고 생각한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걸 창조한 자가 누군가, 만든 자가 누군가. 신에 대한 이야기야 결국은 다. 이 사회를 누가 만들었나까지 전부 포함해서 모두 그걸 철학에서는 신이라고 하지 않고 주체, 그러니까 존재의 주체가 무엇이냐, 누구냐 하는 물음을 존재론이라고 그래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런 물음을 오랫동안 던져오다가 17세기가 되면 대전환이 일어나.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흔히 말하는데, 이제 존재의 주체가 누군지는 말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건 말의 영역이 아니다. 믿음의 영역이지. 오케이. 논리의 영역이 아니다. 이렇게 되면 이때부터 중요한 건 뭐예요? 인식의 주체야. 이제 주체의 문제가 존재의 주체에서 인식의 주체로 바뀌었어. 그런데 오랫동안 어떤 게 주체냐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연구했지만, 그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데카르트, 칸트예요. 데카르트나 칸트가 보기에 인식의 주체의 핵심 중에 핵심이 뭐냐? 난데 그냥 나가 아니라 생각하는 나예요. 오케이. 그럼 아주 쉽게 말하면 이런 거거든요. 내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냥 생각하는 아니고 생각하는 내가 모든 인식의 기초로 작동한다는 거지.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거 아니야? 네. 근데 이제 칸트 한 단계 발전시킨 것은 그냥 생각하는 나가 아니고 내가 생각한다는 걸 의식하는 나. 그런데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20세기에 일어나요. 이 태제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생각할 때
언어 없이 할 수 있나요? 이미지 사유는 가능해요. 근데 생각, 이미지가 아니고 기본적인 인간의 생각은 언어를 통해서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러면 언어가 도구냐 주체냐 하는 거야. 야, 이 씨발 진짜. 좀 적당히 해. 20세기 철학의 핵심은 뭐냐? 자, 니체가 신은 죽었다는 말은 존재의 주체는 더 이상 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렇지. 그럼 이제 인식의 주체가 시작됐어. 오케이. 그럼 인식의 주체가 I think consciousness냐? 나는 생각한다는 의식 그 자체도 언어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냐? 라고 한다면 구조주의 탄생은 곧 언어가 주체라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아, 이걸 구조주의라고 그렇습니다. 하는구나. 언어가 주체란 말이에요. 나는 내가 생각하지 않는 자리에서 있다. 이게 자꾸 락강의 구조주의적 언어 핵심 명제거든요. 뭐라고? 다시. 나는 내가 생각하지 않는 자리에 있어. 왜?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하는 게 아니라 언어가 주체니까. 언어의 시스템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내가 나를 주관하지 못해요. 언어가 조직된 방식으로만, 그렇지. 구조가 그렇지. 만들어진 방식으로만 나는 그렇지. 사고할 수 있을 뿐 언어의 노예야. 그렇지. 오케이. 그런데 그러니까 이때 선언된 게 주체의 죽음이에요. 이제 이때 주체의 죽음은 어떤 주체의 죽음이에요? 철학자들 과외 씨발 다 죽었대. 이게 뭐냐면 인식 주체의 죽음이야.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을 작품의 영어로 옮긴 게 저자의 죽음이에요. 아, 그렇게 연결되는구나. 그렇지. 그래서 이 어린 왕자. 어린 왕자를 읽을 때도 그렇지. 생텍쥐페리가 아니라 그렇지. 네가 그 주체가 되어서 그렇지. 이걸 읽을 줄 알아야 된다. 그렇지. 아, 이렇게 연결되는 거구나. 그랬을 때 어린 왕자라는 이 작품은 시대의 반영이면서 동시에 시대에 대한 비판이야. 이런 작품만이 사실은 살아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작품은 시대로부터 직접적으로 연역할 수는 없어요. 산물이긴 하지만 직접적으로 연역하면은 예술이 아니고 작품도 아니에요. 그럼 보고서지. 그렇지. 시대의 반영이면서 동시에 시대로부터 직접적으로 연역할 수 없는 시대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는 거야. 아따 씨발. 내가 생각해보니까 어진 씨가 욕을 할 때 몇 가지 공통점이 있네. 이해는 되지만 동의하기 싫고. 이해는 되는데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꼭 그렇게까지 쥐어 짜야 되나?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이걸 너무 쉽게 설명하기 때문에 지금 다 이해되는 것처럼 보일 뿐이야. 자, 그러면은 이런 이야기를 쭉 어린 왕자 가지고 7시간도 한 거야? 그렇지.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기본적인 준비가 되면 하나씩 읽어가는 거예요. 요렇게 이제 자락을 깔아놓고 그렇지. 내가 지금 하는 말을 못 알아듣는 것은 내가 명쾌하지 않았어가 아니고 그렇지. 네가 모자라서 못 알아듣겠다. 네가 주체로서 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깔아놓고 이제 한 문장 한 문장 한 문장 한 문장 읽어보면 아, 철학자는 다르구나. 놀라운 걸 발견하게 되죠. 문장 하나만 예를 들자면 간단한 거 이제 이미지부터 공부를 해야 돼. 그 어린 왕자는 생텍쥐페리가 이름이 원래 길어요. 더 긴데 가장 줄이면 생텍스라고 그래. 생텍스는 그림을 본인이 다 그렸어. 사파를 원래 그림을 그리고 싶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모자라고 하는 보아뱀. 야수를 집어삼킨, 나중에 야수라고 했다가 코끼리로 변해. 그래, 그게 제일 유명하지. 주인공이 야수를 코끼리로 변환시켜. 그런데 그 그림 있잖아. 그림이 추상이냐 구상이냐. 뭐 추상이 뭐냐. 추상화의 역사가 뭔가. 추상이란 게 뭔가. 어떻게 탄생했나. 예를 들자면 지난번에 빗살무늬 토끼가 추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사람들이. 어린아이는 처음부터 세상을 추상으로 봐. 그런데 인간은 교육을 통해서 추상이 아니라 구상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 우리가 다시 추상화를 그리기 시작했어. 그건 우리가 언제부터냐? 기차를 발견하면서부터야. 기차? 기차를 타면 어떻게 돼요? 면이 빨라져. 평면이 생기고. 카메라가 생기면 더 추상이 강해져. 그러다가 비행기를 타게 되면 온 세상이 추상이야. 자, 이럴 때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